주부님이 챙긴다고 밥상도 안 차리고 어딜 쏘다녀? 며느리 노릇 못할 거면 주부님이나 따라가든가. 거실 바닥엔 친정엄마의 유품과 제 옷가지들이 무참히 난도질된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49제를 지내고 온 날, 단 하루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벌인 짓이었어요.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엄마의 유품 조각을 꽉 쥐며 서늘하게 웃어 보였어요. 네, 그럴게요. 어머님,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의 다급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오만했던 시댁 식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낙골당을 나섰을 때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3일, 화장실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미끄러진 친정엄마가 홀로 방치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시아버지 제사 장보기를 한답시고 시어머니 최 여사의 운전기사로 끌려다녔어요. 엄마에게 전화 한 통 못한 그 시간이 떠오를 때마다 명치 아래가 칼로 도려내듯 아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자꾸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바닥, 굳어진 손, 그리고 미처 끊지 못한 휴대전화기. 현관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엄마를 추모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두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제 옷가지들이 갈갈이 찢긴 채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재봉틀 덮개, 빛바랜 사진첩, 엄마가 손수 짜주신 목도리까지 칼로 무참히 난도질 당해 쓰레기처럼 바닥에 흩뿌러져 있더라고요.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이제 오셨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찢긴 목도리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유품을 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긴 뭐야. 며느리란 게 지 남편이랑 시애미는 버려두고 죽은 지 애미만 챙긴다고 나돌아다니길래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내가 다 치워버렸다. 저는 손에 쥔 목도리 조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엄마 냄새가 났어요. 저희 엄마 49제예요, 어머니. 제가 49제만 다녀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깟 49제가 뭐가 그리 대단해. 산 사람이 먼저지. 우리 아들 저녁에 갈비찜 먹고 싶다 그랬는데 너 그거 채워놓고 갔어?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노릇 그따위로 할 거면 죽은 니 애미나 따라가든가.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를 따라가라니.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삑삑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강민준이 정장 재킷을 한 손에 걸친 채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거실 광경을 보더니 미간을 잠깐 찌푸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마치 벌레라도 본 사람처럼 무덤덤한 얼굴이었어요. 아, 또 시작이야, 당신? 어머니 신기 좀 그만 건드려. 남편이 구두를 벗으며 저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당장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나 오늘 수술 2건 하고 들어와서 피곤해 죽겠으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4년 전 제가 운영하던 빵집을 접고 시댁 들어와 살자고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맞나 싶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눈에는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뿐이었어요.
민준 씨, 왜? 여기 난도질 돼 있는 거 우리 엄마 유품이야.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셨겠어.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4년간 꾸역꾸역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엄마의 재봉틀 덮개 조각을 꽉 움켜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바닥이 종이에 베이는지 따끔거렸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이혼해. 남편이 구두를 신발장에 넣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입을 반쯤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이혼해줘.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정신 나갔니?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며 그 손을 쳐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친 순간이었습니다. 이년이 어디서? 그만해요. 제 입에서 나온 소리에 저도 놀랐어요.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엄마 유품에 칼질한 사람한테, 죽은 우리 엄마 따라가라고 한 사람한테 더 이상 어머니라고 못 불러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옷장을 열고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자꾸 어긋났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소금 몇 장, 양말 2켤레, 외투 하나,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신분증과 통장이 든 작은 파우치를 꺼내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가만둬요. 며칠 굶어보면 알아서 기어들어올 거니까. 그 말에 제 입가에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캐리어를 들고 안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제 앞을 막아섰지만 저는 그 옆을 비켜 지나갔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바닥에 흩어진 엄마의 유품들, 소파 옆에 떨어진 리모컨, 그리고 저를 노려보는 두 사람의 얼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저는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11월의 밤바람이 매서웠어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집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시댁 식구들이 이미 처분 절차를 밟고 있었고 형제도 없는 외동딸인 저에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큰 길로 나와 한참을 걷다가 24시간 찜질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표소 아주머니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고 수건과 찜질복을 받아 들었어요. 좁은 휴게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캐리어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옆자리에선 누군가 코를 골고 자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늦은 시간 홈쇼핑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안고 있던 엄마의 재봉틀 덮개 조각을 꺼내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 차가운 바닥에서 3일 동안 누구를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다시 미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엄마는 영영 억울하게 가신 채로 끝나는 거죠.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차가운 집구석에 있던 두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겠다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 6시쯤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길 건너 김밥집에서 1,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사 먹고 휴대전화로 근처 고시원을 검색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을 찾아 보증금도 없이 한 달치 선납으로 계약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 들어서니 곰팡내가 훅 끼쳤지만 그래도 그 집보다는 백배 천배 나았어요.
캐리어를 풀고 엄마의 재봉틀 덮개 조각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로 동네 법률 사무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온 지 3일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저는 작은 책상 위에 엄마의 재봉틀 덮개 조각을 가지런히 펴놓고 그 옆에 동네 법률사무소 명함 3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전날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며 받아온 명함들이었어요. 휴대전화 진동이 책상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차분하지만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혜원 씨 되시죠? 법무법인 광희에서 김민준 원장님 측 대리인을 맡은 윤재현 변호사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광희라면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듣던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30분 후에 고시원 1층 로비로 직원 2명을 보낼 테니 서류 받으십시오.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무슨 서류요? 이혼 소장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분 뒤 정장을 빼입은 남자 둘이 1층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제 손에 떠밀듯이 쥐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받으셨다고 서명 한번 해주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종이가 한 뭉치였어요.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소장에는 제가 의부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폭행해서 멍이 들게 했고 집안 금고에서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심지어 친정엄마의 49제 날 시어머니의 옷가지를 칼로 찢었다는 어이없는 거짓말까지 버젓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종이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찐 땀이 흥건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는 곧장 책상 위에 늘어놓았던 명함 3장을 챙겨 들고 방을 나섰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제 가장 친절하게 상담해줬던 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 신청하신 분이시죠? 저는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서류를 끝까지 읽고 난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혜원 씨,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 사건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 변호사가 안경알을 닦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어제는 상대 측이 누군지 모르고 드린 말씀이었고요. 광희 정도 되는 로펌하고 붙으려면 저희 같은 작은 사무실은 감당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두 번째 사무실도 세 번째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강민준 원장과 광희 로펌 이름을 듣는 순간 변호사들의 표정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는 해가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 한복판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찬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분식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게 유리창 너머로 텔레비전이 보였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오는 사이 텔레비전 자막에 익숙한 이름이 휙 스쳐 지나갔어요. 강남 미인 성형외과 강민준 원장? 저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텔레비전 앞에 섰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다음 곡지가 시작되었지만 그 짧은 자막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의 병원 홍보팀까지 동원해서 저를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들어가 보니 어느새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강남 모 유명 성형외과 원장 사모님 의부증 폭로,
정신병 아내의 만행, 시어머니 폭행 영상까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메인 화면에 도배되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침대에 내던지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갑자기 고시원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혜원, 이혜원 어디 있어? 내 며느리 이혜원 좀 내놔봐.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자 두 명이 고시원복도를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혜원이 우리 사모님 다이아 반지를 훔쳐갔다고? 도둑년이 어디 숨었어? 복도에 있던 다른 입주자들이 방문을 빼꼼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문을 다시 닫고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총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혜원 씨, 어제 그 일 때문에 다른 입주자들 민원이 빗발쳤어요. 죄송한데 이번 달까지만 계시고 다음 달부터는 다른 곳을 알아봐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알겠습니다. 총무가 돌아간 뒤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7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오후에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재현이었어요. 이혜원 씨, 합의 제안 하나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합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하시면 절도와 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만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강 원장님 측 입장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훔친 게 뭐가 있어요? 폭행은 또 무슨 폭행이고요? 그건 법정에서 가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증거는 저희 쪽에 다 있으니까요. 24시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11월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저는 옥상 난간에 양손을 얹고 까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정말 어떡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면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주머니에 넣어둔 엄마의 재봉틀 덮개 조각이 부스럭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꺼내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지셨을 그 천 조각이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옥상에서 내려왔어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켜고 검색창에 글자를 하나씩 또박또박 쳤습니다. 강남 미인 성형외과 의료사고. 스크롤을 한참 내리다 보니 작은 인터넷 카페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강남 미인 성형외과에서 일하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전직 간호사의 짧은 푸념글이었어요. 글쓴이의 닉네임 옆에는 연락 가능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보냈어요. 며칠 뒤 신촌의 한 작은 카페에서 그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마주 앉아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준 원장 부인입니다. 정확히는 곧 전 부인이 될 사람이고요. 사모님이 여길 어떻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쪽 분이 부당해고 당하셨다는 글 보고 찾아왔어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간호사가 한참 동안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병원 안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은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거기 VIP 수술실 영상은 절대 외부로 안 나가요.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는 말 못해요. 저도 입막음으로 받은 돈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간호사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텅 빈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VIP 수술실. 그 짧은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아침 법원 앞 무료 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았지만 정작 차례가 와도 변호사들은 사건 규모를 듣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무료 상담을 거절당하고 공단 건물을 나서던 참이었어요. 날이 흐려 곧 비라도 쏟아질 것 같은 오후였습니다. 제가 계단을 내려와 인도에 발을 디뎠을 때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키가 훤칠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명함 한 장을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이혜원 씨 되시죠?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그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남자가 내민 명함에는 법무법인 해율 대표 변호사 서희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절 어떻게 아세요? 무료 법률 구조공단 앞에서 며칠째 혜원 씨를 봤습니다. 잠깐 차 한잔 하실 시간 있으십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경이 안내한 곳은 법원에서 2블록 떨어진 한적한 카페였어요. 따뜻한 차 2잔을 사이에 두고 이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준 원장의 부인이시죠? 광희 로펌이 상대 측 대리인을 맡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강민준 원장에 관한 일이라면 저는 거의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는 찻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변호사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광희 같은 데랑 붙으려면 수임료가 어마어마할 텐데. 이경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마주 보았어요.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제 여동생이 강민준 원장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실에 들어간 동생이 다시는 2발로 걸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동생은 그날 뇌사 상태에 빠졌고 8개월을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의무 기록에는 단순 합병증으로 적혀 있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강민주는 그날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페이 닥터한테 떠맡기고 본인은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동생이 죽고 나서 회사 그만두고 변호사 시험 다시 봤어요.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3년 동안 그 한 사람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혜원 씨가 강민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집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요. 이경이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광희 로펌이 만든 소장 다 봤습니다. 의부증, 우울증, 시어머니 폭행, 절도. 입증할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민준을 잡으려고 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경이 옅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둘 다입니다. 다만 제가 혜원 씨를 통해 얻는 결과는 혜원 씨에게도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저는 동생의 원수를 갚고 혜원 씨는 어머님의 한을 푸는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저와 같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절 도와주세요. 이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수임료는 모든 사건이 끝난 뒤 위자료의 일부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광희 로펌이 곧 가압류 신청을 걸어올 겁니다. 계좌도 묶일 거고 카드도 정지될 거예요. 일단 고시원에서 나오세요. 거기 주소가 이미 노출됐어요. 이경은 그날 저녁 1톤 트럭 한 대를 빌려 고시원 앞으로 와줬습니다. 새로 옮긴 원룸은 변두리에 있는 작은 빌라 3층이었어요. 좁지만 깨끗했고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풀자마자 엄마의 재봉틀 덮개 조각을 가장 먼저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다음날 이경의 예고대로 광희 로펌의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 통장이 그 자리에서 묶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경이 그날 밤늦게까지 답변서를 작성했고 새벽에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첫 기일이 잡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 앞에 도착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광희로폰 변호사 3명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윤재현이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청구인 이혜원은 의부증과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시어머니에 대한 상습적 폭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경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상대 측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강민준 모친의 일방적인 진술서이고 의무기록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한 겁니다. 이걸 객관적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윤재현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이경이 서류 한 부를 책상 위에 꺼내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지난 4년간 시댁의 정서적 학대 속에서 견뎌왔습니다. 청구인 측이 누락한 가정 내 통화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경의 옆모습을 쳐다봤어요. 저도 모르는 녹취록이라니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저는 이경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녹취록이 어디서 났어요? 강민준이 블루투스로 통화하는 걸 녹음한 자료가 있어요. 동생 사건 조사하면서 입수한 겁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이경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경이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후 우리는 이경의 사무실에 마주 앉아 다음 단계를 논의했어요. 위자료 재판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강민준을 완전히 끝장내려면 의료사고와 대리수술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집무실 비밀장부랑 VIP 수술실 영상 원본이 필요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4년간 시댁 식모로 살면서 남편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 다 외워두었어요. 민준 씨는 집무실 금고를 2개 써요. 겉에 있는 건 가짜고 진짜는 책장 뒤에 따로 있어요. 비밀번호 패턴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경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 생신, 본인 생일, 그리고 죽은 시아버지 기일. 그 세 숫자를 매년 조합해서 바꿔요. 이경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원 씨, 진짜 해볼 수 있겠는데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도 동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집이 완전히 비는 시간이었어요. 이경과 저는 빌라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그 날짜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위험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갈게요. 제 손으로 꺼내올게요. 이경이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요. 토요일 저녁 7시 정각, 저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익숙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이경이 옆에서 제 손등을 가볍게 한번 두드렸어요. 떨지 마세요. 혜원 씨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어요.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49제 날 제가 던지고 나갔던 그 광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엄마의 찢어진 유품들이 한쪽 구석에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처박혀 있더라고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이경과 저는 곧장 남편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책장 가장 안쪽 칸에서 두꺼운 의학서적 한 권을 뽑아들었어요. 그 자리에 손을 넣자 손끝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닿았습니다. 여기에요. 이경이 책장 옆쪽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책장 한 칸이 통째로 옆으로 밀려났어요. 검은색 이중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삑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정말로 열리네요.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 2개와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 그리고 두툼한 현금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류철 첫 장에는 페이닥터 5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수술 건수와 받아간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진만 찍어가지고 나가죠.
원본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서류 한 장 한 장을 빠르게 찍었습니다. 이경은 외장 하드디스크 내용물을 노트북에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시간 얼마나 됐어요? 23분 됐습니다. 충분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들어왔을 때 그대로 돌려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어 큰 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이경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사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변호사님은 안 떨리셨어요? 손이 다 얼었습니다. 며칠 뒤 이경의 사무실에 마주 앉아 우리는 다음 단계를 의논했어요. 이경이 두툼한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상가 임대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변두리 골목에 작은 점포 하나가 비어 있어서요. 보증금은 제가 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갚으세요. 소송이 길어질 거예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해요. 빵집 했다고 하셨죠? 그건 4년 전 이야기예요. 손이 다 굳었을 거예요. 손은 기억합니다. 머리가 잊었어도 손이 기억해요. 저는 결국 펜을 잡았습니다. 작은 점포는 옛 동네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5평 남짓한 가게였어요. 저는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중고 오븐 한 대와 작은 작업대를 들여놓았습니다. 처음 오븐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지난 4년간 시어머니 앞에서 칼질 한 번을 마음대로 못했던 시간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됐어. 할 수 있어. 저는 밀가루 한 봉지를 작업대에 부었습니다. 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움직였지만 30분쯤 지나자 옛 감각이 슬슬 돌아왔어요. 이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빵을 굽고 밤에는 이경 사무실로 가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경은 부당해고당했던 그 간호사를 다시 만나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던 간호사가 이경의 진심에 결국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사무실로 돌아오는 이경의 손에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끝내 넘겨줬어요. 본인이 3년 전에 몰래 녹음한 수술실 대화 녹취록이에요. 강민준이 그날 수술실에 없었다는 게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USB를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변호사님 동생분, 이제 한을 푸시겠네요. 이경이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빵집은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단팥 끓임빵과 통밀 식빵이 인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모자를 푹 눌러쓴 젊은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가게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단팥 끓임빵 2개랑 식빵 한 덩이 주세요.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골목길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휴대전화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전날 다녀간 그 여자가 음식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자기 채널에 제 빵집을 극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수십만이 넘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가게는 매일 문전성시였습니다. 손이 2개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가게 문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며칠 뒤 한 청년이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단단하고 인사를 꾸벅꾸벅 잘하는 23살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르바이트 보고 왔습니다. 김민호라고 합니다. 이력서에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빵집 일은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맑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민호는 첫날부터 손이 야무지고 빨랐어요. 며칠 만에 저는 민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가게 앞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섰어요. 차에서 시어머니가 험상궂은 남자 2명을 데리고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혜원, 너 인연 어디 숨었어?
저는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도둑년 가게가 영업이다 뭐야. 이 가게 차린 돈도 다 우리 아들 돈이지? 옆에 있던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휴대전화를 들이댔습니다. 아줌마, 지금 이거 다 녹화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손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삥 둘러서서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데리고 온 남자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차가 거칠게 출발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셨어요. 사장님,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마요. 저는 코끝이 시큰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는 저에게 이경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변론기일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저는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의 제가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 아침, 저는 가장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 앞에 도착했어요. 이경이 서류 가방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미 광희 로펌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는 윤재현이 거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남편 강민준이 비싼 양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방청석 맨 앞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어요. 마치 이미 다 이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윤재현이 자신만만하게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청구인 이혜원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본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이 두꺼운 서류철 한 권과 USB 메모리, 외장 하드디스크 4본을 책상 위에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이었어요. 박민준 원장은 지난 5년간 5명의 페이닥터를 고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수술을 시켜왔습니다. 또한 3년 전 강민준 원장의 병원에서 수술 도중에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수술실 녹취록입니다. 윤재현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방청석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이경은 흔들림 없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4년간 시댁에서 겪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청구인 본인의 통화 녹취록이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경이 노트북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머니, 그년 그냥 며칠 굶기면 알아서 기어들어옵니다. 식모도 그런 식모가 없어요.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법정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강민준을 내려다봤어요. 청구인, 본인 목소리 맞으십니까? 네. 판사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청구인 강민준에게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청구인 이회원에게 위자료 5억 원과 공동재산의 60%를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본 법정에서 드러난 의료법 위반 정황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봉이 탕하고 울리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옆에서 이경이 가만히 제 팔꿈치를 받쳐주었습니다. 이겼어요.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이거 다 짜고 친 거야. 법정 경위들이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복도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때로 몰려들었어요. 이경이 사전에 조율해둔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일간지 기자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강민준을 향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강 원장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민준이 양복 재킷으로 얼굴을 가리며
황급히 도망쳤어요. 그날 저녁부터 모든 뉴스 채널이 강남 미인 성형외과 사태로 도배되었어요. 오후 6시 메인 뉴스에 대리수술 영상 일부와 페이닥터 명단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3년 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도 함께 방송되었어요. 다음날 새벽 강남 미인 성형외과 앞에 보건소와 경찰의 압수수색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강민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요. 저는 빵집 텔레비전으로 그 소식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든 행주가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이 하나둘 가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뉴스 다 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 저는 그분들 앞에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실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은 채증이 천천히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강민준이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푹 숙인 강민준의 모습이 그대로 잡혔어요. 엄마, 봤어? 다 끝났어. 가슴 주머니 한쪽에서 엄마의 재봉틀 덮개 조각이 부스럭 소리를 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경이 와인 2병을 들고 들어왔고, 민호도 새 앞치마를 두르고 빵 정리를 도왔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도 와주셨고, 작은 케이크 하나에 촛불을 켰습니다. 이경이 잔을 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혜원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저 못했어요. 그날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쳤을 때 이경이 잠시 가게 앞 골목에 머물러 섰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이경의 옆모습이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동생한테 이제 좀 면이 서네요.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변호사님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어요.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걸어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슴이 잠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경이 손을 한번 흔들고 골목 끝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봤어요. 방송 보도 이후 빵집 앞에는 매일같이 응원하러 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장님 힘내라는 손편지와 꽃다발이 도착했어요. 매출은 한 달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이경이 또 한 번 상가 임대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강남 쪽에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정식으로 매장 한번 열어보시죠.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안은 평화로웠어요. 민호가 마감 청소를 마치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민호 씨, 내일 봐요. 민호가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이경이었어요. 혜원 씨,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요. 강민준이 오늘 오후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시어머니랑 어젯밤에 만났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쥔 손이 잠깐 차가워졌습니다. 가게 유리창 밖으로 골목 끝을 걸어가는 민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이경이 전화를 받은 그날 밤, 저는 가게 마감을 마치고 한참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강민준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다음 날부터 또 평소대로 손님들로 북적이었어요. 저는 그 평화에 차츰 마음을 놓아갔습니다. 그 무렵 강민준과 시어머니는 압류된 집안에 처박혀 있었어요.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은 두 사람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술병을 끼고 앉아 제 가게 이름을 곱씹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천연가게 잘 굴러간다며? 거기다 누구 돈으로 차린 건데. 엄마, 가만히 둘 거예요? 한 방에 끝내야죠.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털기로 결심했어요. 문제는 누구를 움직일까였습니다.
남편이 저희 가게 동향을 알아보다가 제가 보육원 출신 청년 한 명을 아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한 주 가을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동생 병원에 잠깐 다녀온다며 가게를 나섰어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있던 민호 앞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시어머니가 두툼한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어요. 김민호 씨 맞지? 동생이 많이 아프다며?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할까? 누구세요? 아내 5천만 원 들었어. 동생 수술비랑 1년치 입원비 다 되지. 민호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이번 달 동생 병원비 6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해서 사장님께 갑을 부탁드려 볼까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시어머니가 종이 가방 옆에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어려운 일 아니야. 사장님이 빵 반죽할 때 이거 한 봉지만 슬쩍 부어주면 돼. 사람 안 죽어. 그냥 손님들 며칠 배 아프면 끝나. 그런 짓을 어떻게... 남편이 운전석에서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보탰습니다. 안 한다고? 그럼 동생 입원비는 누가 될 거야? 나 강남에 인맥 좀 있어. 동생 다음 주에 그 병원에서 쫓겨나는 거 1시간이면 가능해.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가루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상에서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는 어린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번만요? 한 번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새 메뉴 개발 때문에 강남 새 매장 답사를 가야 했어요. 가게는 민호에게 잠깐 맡기고 2시간만 자리를 비울 예정이었습니다. 민호가 가게 안에 혼자 남자 미리 받아둔 그 비닐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대형 반죽기 안에 봉투 안의 가루를 천천히 부어 넣었어요. 그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가게에 돌아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오전 매대에 가득 진열된 단팥 크림빵이 점심도 되기 전에 모두 팔려나갔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 전화벨이 거칠게 울렸어요. 사장님, 오전에 거기서 산 크림빵 먹고 우리 애가 응급실 실려갔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병원에 아이가 몇 명이나 누워 있는지 알아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게 앞으로 환자 가족들이 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호흡곤란으로 실려갔어. 빵에 뭘 넣었어? 우리 애기 알레르기로 얼굴이 다 부었다고요.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구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식약처 마크가 박힌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매장 안을 휘젓고 다녔어요. 이혜원 사장님 되시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매장을 긴급 폐쇄 조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어요. 매장에 남은 빵과 반죽, 식자재가 모조리 압수되었습니다. 가게 셔터가 내려가는 그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지역 맘카페에는 영숙빵집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글이 도배되었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응원하던 게시판이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수상했어. 갑자기 잘 된다 했더니 썩은 재료 썼나 보네. 강 원장 와이프라더니 결국 본색 드러낸 거 아니야?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그제야 민호 생각이 났어요. 민호 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렸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도 또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에 가보니 민호가 입던 앞치마가 작업대 위에 단정히 개어져 있었어요. 휴대전화는 그 옆에 전원이 꺼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취를 감춘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강민준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 두 사람이야. 그날 밤 11시 이경이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이경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어요. 경찰 조사 일정 잡혔습니다. 내일 오전 9시예요. 변호사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이경이 가게 의자에 마주 앉아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압니다. 알아요. 민호 씨가 사라졌어요. 핸드폰도 두고 갔고요. 이경의 눈빛이 잠깐 매섭게 변했습니다. 민호 씨 신상 정보 저한테 다 넘겨주세요. 통장 번호, 사는 곳 주소, 동생 입원한 병원 이름까지요. 저는 두말 없이 사무 서랍에서 민호의 이력서를 꺼내 이경에게 건넸어요. 이경이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준이 풀려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제?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5천만 원이 됐든 5억이 됐든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제가 찾을게요. 변호사님, 혜원 씨는 내일 경찰 조사에서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도무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경이 가게를 나선 뒤 저는 작업대에 엎드려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엄마의 재봉틀 덮개 조각을 손에 꼭 쥔 채로요. 엄마, 또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가게 유리창 너머 골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만 깜빡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만에 고개를 들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무너져. 한번 무너졌으면 됐어. 다음날 아침 저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게 셔터는 여전히 내려가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차창 안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가게 셔터를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차를 노려봤어요. 차가 골목 끝에서 유턴해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저는 끝까지 시선으로 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이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원 씨, 사무실로 빨리 와주세요. 민호 씨 자금 흐름 잡았습니다. 저는 셔터 내린 가게 앞을 그대로 두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경이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출력물 몇 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호 씨가 잠적하기 직전에 자기 월세방 보증금 1,000만 원을 빼냈고요. 그 다음날 동생 입원비 1년치 4천만 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한꺼번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입금 내역에 출처가 없어요. 누군가 현금으로 직접 건넨 거죠. 이경이 다른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민호의 단골 PC방과 편의점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어요. 2시간 안에 출발하시죠. 민호 씨 어머니 묘가 충북 단양에 있더라고요. 그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이경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3시간 가까이 달려 단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경은 단양 외곽의 허름한 모텔들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세 번째 모텔에서 카운터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청년 어제부터 묵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경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변호사입니다.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그래요. 잠깐 방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3층 302호 방문 앞에서 저는 몇 번이나 쉼호흡을 했습니다. 민호 씨, 사장님이에요. 문 열어줘요. 방 안에서 잠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만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호는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 있었어요. 수염은 길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민호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민호 씨, 다 말해줘요. 누가 그랬어요?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동생 병원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해서 천천히 말해요. 누가 시켰어요? 시어머니예요. 강 원장님이 운전석에 같이 있었고요. 병원 앞 벤치에서 돈가방 5천만 원이랑
가루 한 봉지 받았어요. 이경이 휴대전화를 꺼내 그 자리에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해주세요. 일시, 장소, 두 사람 얼굴, 차량 색깔까지 전부요. 민호는 1시간에 걸쳐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자백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의 차종, 시어머니가 입고 있던 옷 색깔, 병원 앞 벤치 위치까지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민호의 등을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같이 서울 가요, 민호 씨.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경이 운전대를 잡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자백만으론 부족해요. 강민준 측이 민호 씨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몰고 갈 거예요. 결정적인 영상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민호 씨가 시어머니랑 만났다는 그 병원 앞이요. 그 동네 변들이에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어디든 한 대는 남아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이경과 저는 민호가 알려준 그 병원 일대를 샅샅이 뒤졌어요. 병원 주차장 관리실, 옆골목 분식집 CCTV, 길 건너 부동산 사무실까지 한 군데 한 군데 직접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이 지난 영상은 자동 삭제되었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이경은 포기하지 않고 그 골목에 세워져 있던 차량 번호판을 일일이 적어 차주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틀 밤낮을 그렇게 발로 뛰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한 화물차 기사 한 분이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아, 그날 거기 잠깐 차 댔어요. 블랙박스 영상은 한 달치 다 저장돼 있고요. 저는 이경의 어깨를 꽉 붙잡았어요. 이경이 차키를 들고 곧장 그 기사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에 사무실로 돌아온 이경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영상이 천천히 재생되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있는 민호의 모습, 그리고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리는 시어머니의 옆모습이 또렷하게 잡혔어요. 시어머니가 종이 가방을 건네고 그 옆에 작은 비닐봉투를 함께 올려놓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강민준의 옆얼굴도 슬쩍 비쳤어요. 저는 그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두 손을 떨었습니다. 잡았어요. 우리가 잡았어요. 이제 경찰에 갑시다. 다음날 새벽, 이경은 민호의 자백 녹취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경찰 강력반에 제출했어요. 동시에 그가 미리 친분을 쌓아둔 기자들에게 동일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오후 6시 메인 뉴스 첫 곡지로 그 영상이 그대로 송출되었어요. 자막에는 유명 성형외과 원장모자, 전부인 빵집 테러 자작극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혔습니다. 여론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를 향해 쏟아지던 욕설이 한순간에 강민준과 시어머니에게 쏟아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셔터를 내려둔 제 가게 앞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손에는 노란 포스트잇과 응원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안 믿었어. 빨리 가게 다시 열어요. 가게 셔터에 노란 포스트잇이 한 장 한 장 붙기 시작했어요. 오후 무렵에는 셔터가 노란 종이로 거의 다 덮였습니다. 저는 그 셔터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날 경찰은 강민준과 시어머니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천항에서 미랑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경찰의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 기자들 앞으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뭐라 소리를 질렀지만 마이크 너머로는 들리지 않았어요. 강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가게 한쪽에 앉아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 한복판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식약처 보건소의 정밀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빵집 사장 이회원에게는 어떠한 위생법 위반 사유도 없다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영업 정지 조치도 즉각 해제되었습니다. 다시 가게 문을 여는 날 아침, 골목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위로 올렸습니다. 셔터가 다 올라간 순간 손님들이 동시에 박수를 쳤어요. 사장님, 잘 돌아왔어요. 단팥 크림빵 2개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가게 안이 빵 굽는 따뜻한 냄새로 다시 가득 찼습니다. 오븐의 작은 알람 소리가 평소보다 더 정겹게 들려왔어요. 저는 작업대 앞에 서서 가만히 손바닥을 펴보았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강민준에 대한 1심 선고일 아침, 저는 이경과 함께 법원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강민준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살인미수교사,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의사 면허를 영구 취소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옆자리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살인미수교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의 두 다리에서 힘이 풀리는 것이 방청석에서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발버둥 쳤지만 경위들에게 양쪽에서 부축당해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분하게 끝까지 지켜봤어요. 엄마, 다 끝났어. 이경이 옆에서 가만히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이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호 씨도 오늘 자수하러 갑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같이 가요. 끝까지 보고 싶어요. 오후 3시 저와 이경은 민호와 함께 종로경찰서로 갔습니다. 민호는 양복 대신 깔끔한 셔츠 한 장을 입고 있었어요. 경찰서 입구 앞에서 민호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가요, 민호 씨. 다녀와요.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동생 병원비 도와주신 거 평생 못 잊습니다. 동생이라고 민호 씨가 한 일은 다른 문제예요. 손님들이 다친 건 갚아야 해요. 민호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경이 옆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이 큰 결단을 하셨네요. 동생 병원비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고 자수는 사장으로서 할 도리예요. 재판을 통해 받아낸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금, 그리고 빵집의 성공으로 모은 자금을 모두 합치니 적지 않은 돈이 모였어요. 저는 그 돈으로 서울 한복판 큰 길가에 자리 잡은 4층짜리 상가 건물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이경이 매입 서류를 건네주며 조용히 물었어요. 가게 이름은 정하셨어요? 영숙이요. 우리 엄마 이름. 이경이 잠시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영숙은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층은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베이커리 매장이었고 2층은 손님들이 차와 함께 빵을 즐길 수 있는 카페로 꾸몄습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작은 액자 하나를 걸어두었어요. 엄마의 낡은 재봉틀 덮개를 정성껏 복원해서 액자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가끔 그 액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어요. 오픈 첫날 가게 앞으로 단골 손님들이 보낸 축하 화환이 골목 끝까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옛 골목 빵집에서 인연을 맺었던 단골 아주머니들이 새벽부터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사장님, 진짜 큰 가게 됐네. 다 어머님들 덕분이에요. 오븐에서 갖고 온 빵 냄새가 가게 안에 퍼지자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두 손을 펴보았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4년 전 시댁에 들어가면서 모두 무뎌졌던 그 자리에 새로 박힌 굳은 살이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기까지 한 달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밤 10시에 마감을 마치고 가게불을 끄려는데 정문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경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늦었네요. 안 피곤하세요? 좀 피곤해요. 그래도 좋은 피곤이에요. 이경이 작업대 한쪽에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영숙, 카페 이름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 가게 문 열 때마다 엄마한테 인사해요. 이경이 잠시 침묵하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작업대를 닦던 손을 멈췄어요. 이경이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고 깨끗한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혜원 씨, 변호사님, 처음 카페에서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혜원 씨 옆에 서기 위해서 살았어요. 동생 원수를 갚는 일도 중요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혜원 씨가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그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평생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시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천천히 차올랐어요. 변호사님이 옆에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받을게요. 이경이 떨리는 손으로 제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작업대 위 갓 구운 빵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가게 한쪽 벽면에 걸린 엄마의 재봉틀 덮개 액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저는 이경의 어깨에 가만히 이마를 기댔어요. 엄마, 이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알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이경이 제 머리를 부드럽게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님께 자주 다녀와요. 우리 둘이서요. 그래요. 가게 통유리창 너머로 큰 길의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켜져 있었어요. 행인들이 한가롭게 그 아래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4년 전 시댁 거실 한 구석에 식물처럼 앉아 며느리 노릇만 하던 이 회원은 이제 더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49제 날 칼자국 난 유품 앞에서 떨고 있던 그 여자도 이제는 더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 서서 따뜻한 빵 한 덩이를 손에 가만히 올려봤어요. 엄마, 혜원이 이제 진짜로 잘 살게. 가게 한쪽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경이 제 옆에서 함께 빵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리고 가게 안쪽 오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오븐 안에서 또 한 판의 빵이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49제 날 칼자국 난 유품 앞에서 떨던 한 여자가 4년 동안 식모처럼 짓눌려 있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엄마의 이름 영숙을 세상에 새기기까지의 길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말 한마디씩 깎여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거든요. 이혜원도 그랬습니다. 빵을 굽던 손이 4년 만에 다시 밀가루를 만질 때까지 얼마나 떨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떨리던 손이 결국 자기 자신도 살리고 엄마의 한도 풀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손까지 잡아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더 일어서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오늘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작게 만들고 있다면 이혜원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